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오늘 그 신문을 보니까 그 그러니까 대형마트 영업 시간 제한하는 그런 조례를 전라북도에서 제정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중소상인연합회에서 또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그 전주 같은 경우에 전주시의회 의장인 조지훈 의장님께서는 작년에도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농성을 105일인가 하셨어요. 제가 격려 방문도 했었어요. 해가지고 고맙다고 대한민국 상인을 대표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격려 방문을 했었죠. 왜냐하면은 이 정치인들이라는 거는 이쪽 저쪽 눈치를 보기 마련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중소상인 전주에서는 발을 벗고 나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을 주시는 분들이 저희는 고마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양반이 또 일을 치렀네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실은 조례상으로는 1일 내지 2일, 그러니까 최대 2일이에요. 그렇게 저는 그 조례도 마음에 안 들죠. 2일 정도로 그 타입을 본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날짜도 각자 정하기 나름인데 그 조지훈 의장님이 이번에 전주에서 한 거는 아예 최고치를 한 거죠. 이틀로 하고 그다음에 그 상인들하고 좀 나눠 먹어라 상생해라 해가지고 일요일로 정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한 것은 그분 입장에서 가장 최대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라죠. 근데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이 유통법이나 상생법을 할 때는 원래는 허가제를 저희가 요구했었어요. 2007년, 2008년에. 그 뭐냐면 대형 유통재벌이 너무 많이 범람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디 들어가면은 단체장한테 허가받고 들어가라 했는데 여당하고 뭐 이런 데서 정부하고 여당이 이 부분을 절대 관철시키지 못하게 해가지고 법안이 굉장히 희석된 거죠. 처음에 유통법은 500m 이내로 못 들어가게 만들고 이런 식이었는데 500m 이내에 안 들어가도 그 사람들은 장사할 만합니다. 원래는 우리는 그러면은 최소 2km 이내를 반경을 정했는데 결국은 정부 여당이 그걸 안 받아들인 거죠. 그것도 1년 반 만에 했는데 그 과정에 김종원 본부장이 엄청나게 방해를 했죠. FTA나 WTO 규정에 걸리니까 그런 법은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시간 부분은 휴일 시간 부분은 단순하게 중소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그다음에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또 그 사업자들, 이분들이 휴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길고 그러니까 노동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분들도 같이 제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우리 같은 소상인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노동자의 문제이기도 해가지고 이게 아마 관철이 됐는데 재벌 빼고는 다 좋죠. 그래서 아주 잘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른 지역, 서울에서나 또 큰 도시에서 그걸 관철되도록 하는 앞으로 좀 계획은 어떠신가요? 예, 저희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전국에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는 일단 하루는 휴일로 하고 하루는 그냥 평일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저희가 얘기해서 둘 다 휴일로 하자 이렇게 할 거고 인천은 조만간 조례 제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국 지역의 조례 제정을 위한 지침이라기보다는 같이 협의 이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그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할 겁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여쭙고 싶은데요. 이제 상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나서셔서 유통법, 상생법 그런 법적 성과를 거뒀잖아요. 그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그리고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좀 평가를 좀 이제는 해보실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 정신적인 차원과 실질적인 차원인데 이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아주 대단한 성과였죠. 이를테면은
재벌들을 막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현실론적인 부정적인 것과 그다음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든가 또는 그 외국과의 관계 속에서 뭐 WTO나 FTA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계속적인 방해, 그다음에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한테 권익을 뺏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자본주의 국가인데 무엇을 제한하는 게 맞느냐, 자본주의에서 그런 뭐 아주 그 낮은 차원의 이런 논리들을 사실은 이 법안 투쟁과 성과를 통해서 다 극복을 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조차도 상인들조차도 이게 가능하겠냐고 했던 중소상인들이 자기네 존재를 확인한 겁니다. 뭐든지 문제가 있고 부조리가 있는 것들은 당사자가 나서서 개척하면은 할 수 있다. 이게 상인운동을 촉발시킬 수 있었던 성과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호를 얼마나 지금 해주고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구멍이 많지만 큰 테두리 속에서는 성곽을 쌓았다. 이를테면 성곽은 쌓았지만 그 뭐 대문도 못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뭐 구멍도 많고 하지만 일단 토대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은 조밀조밀하게 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km 이내에는 그게 못 들어오는 부분들은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상생법을 통해 가지고 그 중소 그 상인과 대기업이 마찰이 되면은 사업 조정을 할 수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분쟁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에 도매업 진출을 위해 대상이 건물을 만들고 쌓고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거기에 있는 도매 상인들의 저항에 의해서 지금 중단돼 있죠. 중단돼 있고 분쟁 조정에 들어가 있고요.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이마트에서 소매로 끝나지 않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또 이클럽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도매업까지 진출하려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를 부산 지역에 있는 저 유통상인연합회 회원들이 사업 조정 신청을 해서 또 분쟁 상태에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어낸 법안 자체가 사실은 일단은 재벌들이 무조건 그 나무만 꽂으면 깃발만 꽂으면 되는 이런 과거 행태를 막고 있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이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는 제가 좀 이따 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우리 중소상인 분들의 그런 노력으로 이런 법들이 만들어진 걸 보면서 아마 우리 통상법 역사상 또는 대한민국의 어떤 통상 정책 개방 이후에 일반적으로 외부의 그런 요구, 이른바 국제 뭐 흔히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휘둘려 왔던 것이 최초로 우리 내부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WTO나 또는 자유무역협정과 다른 우리 내부의 가치, 우리 내부의 생존권을 지키는 법을 만들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게 저는 유통법과 상생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따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여전히 세계무역기구나 자유무역협정 체제에 의하면 그게 위반된다라고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의 최소한의 아까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을 위해서라면은 또 그것이 국민의 다수의 뜻이라면은 세계무역기구나 자유무역협정이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우리가 국내 입법을 만들어 나가고 또 그것이 실제로 많은 분들의 생존권을 실제로 지켜내려고 그 속에서 더 이상 전에는 세계무역기구나 자유무역협정의 논리로 일방적으로 깨고 들어온 그런 게 더 이상 우리가 계속 일방적으로 밀리지만 않은 그런 귀중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유통법, 상생법의 경험 또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또 지방 조례를 통한 지방 지역 자치와 어떻게 결합시켜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 상인분들을 계속 만나려고 합니다. 제가 한 아주 짧게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서의 중소기업 관련 규정들을 짧게 한번 보고요. 또 다시
회장님과 몇 마디 나누고 또 오늘 오신 분들 질문하면서 좀 더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뒤로 좀 노트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노트북이 사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나눠드린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우리 중소기업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페이지 수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3페이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중소기업 정책, 중소상인 정책. 우리 헌법에는 국가가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된다라는 헌법 조항이 있는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그런 권한이 명시적으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국 우리 사회 가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서 한국이라는 사회의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토대가 되는 한국적인 가치, 거기에선 자유무역협정이라면 저는 당연히 국가가 중소상인들,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될 헌법상의 의무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당연히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한국 사회의 구성 가치를 반영하기보다는 미국의 사회 원리,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이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인 정책 재량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페이지를 좀 넘기시면은요, 지금 제가 영어를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이 영어에 나오는 이런 개념들, 이런 낱말이 누가 만들었는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온 거는 한글은 이 앞에 나온 영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죠? 즉 한글을 통해서 또는 우리 한국 사회 가치를 이 한글로 반영을 한 다음에 이걸 그냥 미국 친구들이 알아서 영어로 번역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어가 먼저 만들어졌죠. 영어로 표현된 규범이 먼저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냥 구글 자동 번역기로 돌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제가 영어로 이렇게 이렇게 올려놨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령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마트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그럴 때 그러면 그게 이 협정문상 허용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따질 거잖아요, 그죠? 그때 뭘 보고 따질 것 같습니까? 뒤에 한글본 보고 따지겠습니까? 앞에 영어 보고 따지겠습니까? 앞에 영어 보고 따지는 거죠. 저는 이 자체부터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글을 기반으로 한 어떤 법률 공동체이고 또 한글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데 판단은, 심판은 영어로 된 것에 의해서 받아야 되고 또 가령 회장님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국제중재 회부된 사건에 나가서 우리 한국 상인들의 그런 정당한 목소리를 가서 이야기해야겠다. 물론 그것이 직접 출석해서 말하는 것이 허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할 때 지금 아까 들려주신 그런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영어로 해야겠죠. 물론 통상부 공무원들은 통역사를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이 다른 거죠. 가서 자유롭게 우리말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또 단지 중간에 기계적으로 영어로만 옮겨주는 통역사가 들어가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저도 이렇게 재판을 해보면은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인 분들도 있어요. 동남아 노동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나는 이 죄를 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한국 법원에 앉아 있는 판사는 한국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의 뜻을 한국 판사에게 이야기하려면 이 사람이 직접 한국말을 정확하게 잘하든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대변해주는 누군가 옆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중소상인 관련된 정책은 우리 국가의 중요한 공공정책이잖아요. 이 공공정책을 이런 세 사람의 중재인들이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그런 제도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서 모든 것들이 사실상 영어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 그 체계도 저도 대단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쨌든 현실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적 뭐 뒷장 한글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수요 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 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국가에 부과하는 가장 커다란 의무의 하나이죠. 반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체제는 정반대이죠. 무슨 말이냐면 요즘 헌법 119조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헌법의 의지는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이 국회를 만들고 그 국회에서 법률을 통해서 국가가 사회적 강자를 규제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헌법의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이죠. 그러나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반대가 되는 거죠. 국가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수요 심사라는 것은 조금 뒤에 넘기면은요. 제가 페이지 수를 제대로 달지 못해서요. 뒤에 상생법에 가면은요. 네, 9쪽, 9페이지. 상생법에 가면은 32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둘째 줄에 보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인정할 때 사업 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 개념입니다. 경제적 수요 심사 요건이라는 이 개념은 그러니까 공급자 우리 상생법의 취지는 그런 거죠. 중소기업이 또는 중소상인분들의 그런 정당한 최소한의 생존권이 침해될 정도로 대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는 그것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그걸 규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미자유무역협정은 그것을 이제 경제적 수요 심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겠죠. 그 영역에 어느 정도의 소비자들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다. 가령 뭐 길동시장 주변에 어느 정도의 소비자들이 있는지 수요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특히 대형마트들이 들어와서 그런 수요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들어오면은 이제 중소상인분들이 탈락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것을 경제적 수요 심사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수요 심사라는 걸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 12.4조의 가항 1호에 보면은요. 그 나머지 영역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중소상인분들, 상공인분들이 최소한의 보호로 요구하는 그런 진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그런데 한미 자유무역 협정은 이제 크게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서 상당히 가장 중요한 꼭 읽어봐야 될 것이 부속서 1, 2 부속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왜 부속서라고 부르느냐 저도 그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건데 그걸 부속서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부속서 그러면 그냥 뭐 나중에 뭐 한번 시간 날 때 보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부속서라는 것은 뭐냐면은 앞에 국가의 의무, 국가는 이러이러한 걸 하지 말라는 것을 앞에 정해놓고 근데 그게 다 허용이 되면은 사실상 국가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속서 1에서는 현재 국가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적어놓은 게 부속서 1입니다. 그 다음에 부속서 2는 앞으로 국가가,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상관없이 앞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서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부속서 1에 들어있고요. 부속서 2에는 현재 하는지 안 하는지는 관계없지만 앞으로 어떤 새로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현행 유보, 미래 유보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게 그 개념인데 저도 그런 낱말을 듣고 그게 그런 말인지 떠오르지 않아요. 현행 유보, 미래 유보 그랬을 때 그 진짜 의미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낱말만 들어가지고. 그런데 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이 제도, 이 몇 가지의 이런 규정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또 대부분 우리가 늘상 출퇴근길에 보는 그런 아주 평범한 시민들에게 다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협정문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야 한다고요. 근데 현행 유보, 미래 유보 그러면 그게 당장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공무원분들은 계속 그 말을 써요. 자신 있게. 그리고 기자분들도 계속 그걸 받아서 신문에 그렇게 현행 유보, 미래 유보 이렇게 쓰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점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은 이제 소수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죠. 그러면 결국은 다수분들은 그 실체 의미를 모를 뿐만 아니라 마치 뭘 모르니까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부터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 현행 유보과 같은 경우는 현재 조정권, 현재 규제권, 미래 유보 같은 경우는 무슨 미래 규제권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겠다. 왜냐하면 흔히 보통 우리가 유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결제를 받으러 가는데 결제 또는 유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한다. 흔히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보류, 유보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하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유보라는 제가 지금 조금 옆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흔히 보통 유보라는 용어도 한글을 나온 게 아니라 리저베이션이라고 하는 영유법상의 개념을 우리말로 그냥 그 사람들 그렇게 바꿨을 뿐이에요. 근데 이 무엇이 리저브고 리저베이션인가 하는 것은 영미법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이 알아요. 딱 보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감이 떠오는 거거든요. 자신의 권리를 주지 않고 확보해서 가지고 있다. 내가 행사하겠다. 또는 내가 주되 이러이러이러한 단서를 단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제 경험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외환은행과 론스타 사이에 가령 무슨 주식 계약을 해요. 그러면 그 주식 계약이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지 변호사에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변호사가 이상이 없으니 하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변호사가 너무 부담스럽죠. 네, 그럴 때 다는 게 리저브예요. 이러이러한 몇 가지 사항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리저브라는 것은 다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부분은 내가 어떤 빠져나갈 수 있는 또는 나의 권한으로 확보한다라는 영유법에서는 대단히 익숙한 용어죠. 근데 그것을 우리말로 그냥 유보라고 번역을 해놓고 현행 유보, 미래 유보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속서 1과 부속서 2다. 왜냐하면 부속서 1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현재 하고 있는 규제들도 인정되지 않아요. 신기하죠? 자, 그게 미국이 계속 진화시켜온 자유무역협정의 틀입니다. 그게 세계마다 다 자유무역협정에 그런 모델이 있어요. 유럽은 유럽의 모델이 있는 거고, 미국은 미국의 모델이 있는 거고, 중국은 중국의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은 무엇을 반영할까요? 그 나라의 사역 가치를 반영하죠. 네.
유럽의 자유무역협정은 흔히 유러피안 소셜 모델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급적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 있고 미국이나 중국도 다 자기 사회 가치를 일정하게 반영을 하죠. 어쨌든 이 부속서 1이란 또는 부속서 1을 만들어서 여기에 현재 부속서 1에서 현재 하고 있는 규제로 인정받지 않은 것은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국가의 권한을 줄이는 거죠. 내가 따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허락받는 외에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장차의 미래의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게 작용한다는 것이 대단히 놀라운 거죠. 뭐 지금 일본이 그 지진, 뭐 원전 상당히 지금 일본이 방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꼭 일본만의 일은 아니겠죠. 어느 사회군 간에 다 불과 1, 2년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국가 공동체가 그런 새로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결국은 그 사회가 유지되는 걸 전제로 한다면은 공동체에서 또 공동의 규제를 만들어서 경제 조정을 해나가는 것이겠죠. 그런 미래의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조차에 대해서도 여기에 담아놨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속서 2라고 하는 것이죠. 정부가 말하는 미래유보라고 하는. 그러면은 이 현행유보와 미래유보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소매 유통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제가 너무 서론이 길어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부속서 1 중에서 이 도소매 유통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미래유보에 관련한 부분들을 제가 여기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것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얼른 이해가 안 되시죠? 자, 현행유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것들은 정말 우리 회장님이 보시기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 영어로 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행유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네, 뭐 의약품 또는 뭐 기능성 식품 이러한 물건들의 유통, 이런 물건들의 도소매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규제들, 네, 그런 것은 여기에 넣어놨어요. 따라서 만약에 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우리 다수 상인분들의 생존권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한국적 가치, 즉 우리 헌법에 표현된 한국적 가치를 반영하는 거라면 당연히 여기에 유통법, 상생법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현재 하고 있는 조치로서 허용되는 것이 여기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들어와 있지 않고요. 또 미래 조정권, 미래 유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시장, 자 이걸 대형마트의 입장, 외국계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시장 진입이라고 표현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소상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진입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뭐 이 독과점의 형성 이렇게 봐야겠죠. 또 이야기 잠깐 셉니다만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정말 보기 힘든 내용이 뭐냐면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만 잔뜩 하고 있지 그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투자자들에게 너네 와서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대형마트들이 들어와서 너네들이 독과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가장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가장 취약하고 정말 힘없는 게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덤핑 장벽을 규율하는 부분, 그건 정말 유명무실하고요. 또 하나는 경쟁 부분이에요. 즉 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에 자유롭게 너네들이 들어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 좋다. 그러나 그 대신 너네들도 상응해서 한국에 와서 함부로 독점을 형성하지 말고 엄격하게 어떤 공정하게 경쟁을 하라. 즉 외국의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요. 어쨌든 자, 그 사람들은 그냥 시장 진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 미래 조정권의 미래 규제권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행 조정권 부속서 1에 들어가 있는 그 이상의 어떤 새로운 규제 조정을 한국이 할 수는 없어요. 현재 우리 부속서 2에 이런 시장 이른바 말하는 시장 접근. 자, 시장 접근이라는 것도 대형 마트 입장에서의 용어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소상인 입장에서는 접근이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 우리는 이게 소수의 거대 자본에 의해서 독점화되는 걸 우리는 막으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관련된 규정은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시장 접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장 접근에 대해서 미래 조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그대로 간언하는 언제든지 유통법과 상생법에서의 그런 조정권, 저는 규제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서 헌법 119조에서 조정이라고 좋은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헌법에서 쓰고 있는 좋은 용어가 있습니다. 마치 규제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부자유스럽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헌법 119조에서 말하는 경제적 강자와 약자 사이의 조정인 것이죠. 국가가. 그런 조정, 유통법과 상생법에서의 이 인정한 그런 경제 조정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언제든지 도전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상법의 역사, 한국 개방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 상인분들이 우리의 가치를 담아내는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외래에서 들어오는 이런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런 이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고 있는 최초의 사례인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문제는 늘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겠죠. 가령 만약에 더 이상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국내 대형 유통 자본들은 세계무역기구나 자유무역협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법을 없애려고 할 거고요. 또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투자자들도 당연히 제소하겠다라고 할 것이고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이제는 국민 다수에게 인정되고 있잖아요. 왜 인정됩니까? 이제는 국민 다수가 수출 많이 하고 재벌들 성장한다고 해서 내 아들이 더 이상 중산층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가 느꼈잖아요. 최근 몇 년간. 그러니까 이제는 농민들의 싸움도 더 이상 농민들만의 싸움이 아닌 것이고 또 중소상인분들의 이런 저항도 그게 나무 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그죠? 우리도 다 이제 각자 돈 벌어서 각자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다들 결심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한때 더 이상 국가 규제라는 것은 필요 없고, 그죠? 선진화라는 게 그렇게 다 받아들인 거잖아요. 국가가 이제는 뭘 하는 거냐? 돈이 최고야. 부자가 돼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5, 6년 전에 했었고, 그것이 이 자유무역협정을 불러왔겠죠. 그러나 지금은 실제로 세계적인 그런 이런 큰 위기라든지 또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우리도 이제 한계에 차 있으니까 우리도 벽에 부딪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상인분들의 이런 말씀이 그냥 동네에서 장사하는 분들,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분들의 말로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록 자유무역협정이나 세계무역규범이 어떻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맞서서 우리는 해 나간다. 결국은 간디식으로 표현하면 불복종이죠. 그죠? 자, 우리 농산물 급식도 불복종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대법원이 전라북도에서 우리 전북 지역 농산물 쓰는 급식 우선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외교통상부가 앞장서 가지고 결국은 대법원에 소송 내 가지고 대법원이 그거 WTO 규범이라고 해서 무효시켰잖아요. 그랬던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 농산물에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한미자유무역협정이나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의하면 그것도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학교급식이 다 학교 교장, 학교 개별 단위로 이 식재료를 쓰는 형태인 것이지, 그게 어떤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공공 단위에서 그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취약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무릅쓰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산물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만약에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중요한 보기이고 또 그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짤막하게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간접 수용의 문제, 간접 수용의 문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전반적인 협정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구조가 전체 이게 하나의 큰 어떤 짜임새에 있는 거거든요. 앞뒤로 다 연계되어 있는 하나의 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걸 읽어야 되고 전후 체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중요한 부분만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시장 접근 제한, 아까 뭐 경제적 수요 심사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서비스 영역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것은 물건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유통업, 도매업 그런 것을 말씀 그거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주제가 단지 이렇게 물건을 파는 분들만 아니라 중소기업, 물건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자, 중소기업분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선정한 대부분의 물건들은 제조업이잖아요. 가령 뭐 두부를 생산한다든지. 근데 그분들은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 파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서비스에 관한 조항들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가령 미국에서 한국에 투자해 가지고 어떤 물건을 제조해서 판다 그럴 때는 그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한국에 투자해서 회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투자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 영역에서의 문제가 되는 것이 간접 수용의 문제이죠. 근데 이 간접 수용의 문제는 워낙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여기 제가 이 한글본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요 한글본 앞페이지에 보면은 그 공공정책이 목적이나 효과에 비추어서 너무 어떤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일 때, 이럴 때에만 이것이 간접 수용을 구성한다. 즉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거죠. 그런데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목적 효과에 비추어서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라는 것은 거의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거의 없을 것이다. 즉 이러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정책에 대해서 제소를 할 가능성 또는 제소해서 한국이 질 가능성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앞에 있는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공공정책이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라고 단단한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야기는 이것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 같은 법률가들이 해석할 때는 바로 이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의 공공정책에 대해서 도전을 할 때 어떻게 도전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제소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공공정책에 대해서 제소할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의 공공정책이 그 공공정책과는 다른, 공공정책으로 포장한 것과는 다른, 대단히 이치에 맞지 않고 균형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은요, 자, 유통법을 예를 든다면은 지금 유통법에는 전통상업보존지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외국 투자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전통상업보존지역이라고 하는 공공정책이라는 것은, 그것은 실은 그 목적이, 그죠? 자, 가령 뭐 길동시장을 보호한다, 어떤 시장 주변에 지금 이제 1km로 늘었잖아요. 근데 과연 지금 우리가 전통상업보존지역 재래시장의 현대화 이야기 하잖아요. 건물 서로 짓잖아요. 그죠? 네.
그것이 어떻게 이른바 전통이며 이른바 역사냐는 거죠. 그 안에 무슨 문화적인 전통과 관련된 건물이 뭐가 있으며 거기에 무슨 전통과 관련된 문화와 관련된 상업 유통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거는 말만 전통상업보존지역이지 실은 자유로운 진입을 막는 것이고, 따라서 그 효과, 그것의 목적과 비교를 해본다면, 다시 말해서 길동시장 옆으로 그 주변 1km로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정책이라는 것이 전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문화적인 가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것은 전적으로 대형마트의 시장 진입을 1km 내에서는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다. 즉, 이 표현대로 한다면 그것이 가져주는 목적, 즉 전통의 보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내 장사를 못하게 하는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즉, 이 표현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 국가의 공공정책에 대해서 국가에 도전을 하려고 할 때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는 문구인 거예요. 공공정책에 대해서 가령 뭐 부동산 정책이나 뭐 의료보험 정책이나 이런 여러 정책에 대해서 투자자가 도전을 하려고 할 때는요, 다 공공정책, 즉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회 법률에 근거한 정책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할 때 어떻게 도전하겠습니까? 그것이 실은 겉으로는 그러그러한 어떤 그럴듯한 걸 포장하고 있지만 실은 그것이 그것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이 진정한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극단적으로 나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나에게 손해를 발생시킨다. 이런 주장을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닐까요? 그런 방법에 여러분들이 공공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도전을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표자들이 만든 법률에 의한 정책인데 그걸 외국 투자자가 거기에 대해서 제소를 할 때 이 문구를 넣지 않고 이런 방식에 의하지 않고 제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문구가 결코 정부가 설명하는 것처럼 안전판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구가 안전판이라고 보여주는 사례는 없어요. 이 문구 때문에 보호된 판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구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식 모델, 미국식 FTA가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10년, 수십 년 새롭게 뭘 만들어보고 적용해보고 그걸 통해서 충분히 미국의 가치, 미국의 이익이 반영되는지 다시 점검해보고 그런 절차들을 계속 밟아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문구가 들어온 게 불과 몇 년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문구가 과연 어느 쪽을 더 보호할지 그것은 전혀 검증된 바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문구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통법과 상생법의 내용은 좀 읽어보시고 조금 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흔히 MRO라고 하는 소모성 자재 일괄 공급 문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겉으로는 토크 서로 이야기한다고 둘이 앉혀놓고 저 혼자 해서 이해 바랍니다. 제들은 역시 아마추어인 것 같아요. 그죠? 얼른 말씀드릴게요. 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소모성 자재 일괄 공급업. 이것도 대단히 우리 상인분들뿐만 아니라 제조업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걸 지금처럼 얼렁뚱땅 모 분님께서 계시는 그런 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또 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유통법 상생법처럼 이것도 저는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우리 중요한 운동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무엇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떤 직접 이 관련된 중소기업 분들의 뜻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가령 뭐 소모성 자재 일괄 공급업, 흔히 MRO라고 하는 거, 이거 뭐 대기업들이 서로 몰아주기로 많이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걸 이제 뭐 철수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그냥 알아서 철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의 규제, 헌법 119조에서 말하는 경제 조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일정한 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도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불복종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의하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도 반드시 치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스크린 쿼터 아까 회장님께서 영화인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스크린 쿼터하고 이 영업시간 제한이랑 그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스크린 쿼터도 계속 외국 영화 트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1년에 며칠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영업시간 제한도 그러는 겁니다. 나는 계속 하겠다는데 밤도 밤낮 뭐 12시 넘어서도 하고 뭐 토요일 일요일도 하겠다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본질은 같아요. 그죠? 따라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보면은 스크린 쿼터가 현행 규제권에 있어요. 네. 따라서 거기서 정한 75일인가요? 76일인가? 그 규제를 계속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뒤집어서 말하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제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체제죠. 뭐냐면 스크린 쿼터를 며칠로 할 것인가라는 것조차도 더 이상 우리 사회 내부의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스크린 쿼터를 늘릴 것이냐? 불가능하다는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명령이고요. 어쨌든 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문제도 저는 좀 더 중요한 도시들에서도 특히 서울을 비롯한 이런 도시에서도 꼭 관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시대가 저는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마치 차 몰고 가서 한번 대형마트 가서 잔뜩 쓱 사오고 그런 것이 굉장히 좋아 보였던 삶 그런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시기는 이미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문제도 꼭 중요 지역에서 꼭 조례로 제정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의 한국 사회 가치대로 가는 것이죠. 자,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부딪히고 가다 보면 새로운 질서가 저는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만약에 발효된다면 곳곳마다 굉장히 많은 그런 파열음들이 저는 생길 것이다라고 봐요. 나중에 지난번 강의 때 이제 민영화 말씀하셨겠습니다만 한번 민영화가 되고 난 뒤에 우리 사회에서 다시 그걸 되돌리려고 할 때 지금 여기 나온 중소상인의 문제 또 이번 교육에는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만 농산물 세이프가드 문제 가령 외국에서 미국산 쇠고기들 뭐 아니면 뭐 호주 쇠고기 대거 들어와서 축산이 정말 망해가고 있는데 과연 FTA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축산을 망하는 걸 방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FTA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외국 농산물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라고 하는 세계무역기구상의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 이런 상당히 중요한 영역에서 우리 사회는 부딪힐 것이라고 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따르기 위해서 한국적 중요 가치를 포기할 것이냐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통법 상생법 또 마트 시간 제한을 해나가듯이 우리는 우리대로 해나갈 것이냐. 자, 가다 보면은 저는 길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국민 다수의 어떤 뜻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정말로 국민과 더불어가는 운동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국민에게 더 많이 설득을 하고요. 자, 우리 중소상인분들이 단지 우리들만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이게 동네 가게 자체가 사실상 장기적으로 소멸돼 버릴 경우에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꾸준히 국민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도 지금 벌써 우리 농민이 이제 300만 농가 인구가 300만입니다. 농가 수가 아니라 농가 인구가 300만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죠. 농업소득의 절대치는
그 증가율이 준 게 아니라 절대치가 줄어들고 있어요. 어느 한 산업 분야에서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절대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은 그 산업이 소멸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미래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농업이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넘겨줘도 되느냐, 이런 부담이 다수 국민들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국민들의 설득,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그런 우리 가치가 반영되는 그런 무역 규범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 세계무역기구 지금 정부 조달 협정을 새로운 협정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다는 그런 단서를 집어넣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단서는 94년도에도 집어넣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 미국이나 유럽은 다 집어넣었으니까요. 지금 미국은 법으로 미국산 농산물을 미국 급식에 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나라와 WTO를 하면서 한국은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6년에 대법원이 엉뚱하게 판결해서 전라북도 분들이 고생해서 만든 조례를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버렸죠. 그게 다 이거통상보 이런 사람들이 우리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쓰는 것이 우리 식품 체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전국적으로 2003년, 2004년 거의 모든 전국적인 지역에서 우리 농산물 급식 조례 제정 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그 성과가 쌓였기 때문에 무상급식이라는 그런 대중적인 어떤 지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도 바뀌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정치적인 변화가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부조달협정에다가 한국도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쓴다라는 단서를 집어넣었단 말이죠. 즉 이제는 바뀐다는 말이죠. 전에는 자, 무엇이 글로벌 스탠다드냐, 어떻게 하면 국제표준에 맞느냐, 그게 국제표준이 아니야라는 것만 한마디 하면은 마치 그걸로 뭔가 더 후진적인 것 같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잘 될 것처럼 그런 사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회는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날 질서는 갔지만 아직 새로운 질서는 형성이 안 됐죠. 그러나 그 정부조달협정에서 우리 급식을 사용하자라는 한국은 사용한다라는 게 이제는 WTO에서 서로 합의가 됐고 그 협정문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즉 우리 가치가 반영된, 대단히 늦었지만 우리 가치가 반영된 무역규범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게 어떤 힘으로 만드느냐? 결국은 2003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싸워왔고 요구했기 때문에 저는 한미 이 자유무역협정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것이 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그거는 모릅니다. 정말로 미국이 극단적으로 탐욕 위주로 미국의 어떤 이익 위주로만 정말 나간다. 이 협정문대로 해가지고 한국 농촌이 망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쇠고기 계속 집어넣고 제소하고 그런다. 그럼 이거 폐기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미국이 정상적으로 다시 어떤 새로운 역할 관계를 모색한다 그러면 재구성이 될 것이죠. 이게 재구성이 되든 폐기되든지 간에 어떻게 그것이 될 건가는 절반은 미국에 달려있지만 또 중요한 절반은 우리에게 달리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민과 같이 함께 나가는 끊임없이 국민에게 이야기하고 뜻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고 또 왜 이것이 단지 중소상인분들의 그런 단지 어떤 밥그릇의 문제가 아닌지 이런 점을 말씀하신 것은 저는 대단히 존경합니다. 네, 여기까지.